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 오늘은 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저희 큰딸내미 오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타이틀을 이번 선거에 민주당의 만세를 불러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런 주제로 그거는 개뿔이다 이런 타이틀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여기 자가격리 기간이라 계속 그 답답한 시간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또 이 고국이 잘 돼야 저 같은 이민자들이 해외에 사는 이민자들도 고국이 잘 돼야 여기서 좀 인정을 많이 받거든요. 대접도 달라지고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면 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엄지손가락도 내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해외 교민들의 또 평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그리운 고국의 소식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또 여러 또 고국 소식 듣는데 또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유튜버들의 소식 보는 것도 즐거움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그 여러 유튜버 분들의 또 재미난 이야기들,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포스팅한 그 김광일의 입이라는 포스팅을 하나 봤는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일단은 현재의 한국의 경제 상황, 특히 이제 수출 실적이 전체적으로 주력 분야인 그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등등등 석유 관련 제품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출 실적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졌고, 또 지금 또 현재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비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읊으시면서 그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었죠. 그 지난 그 4.15 총선 때 그분이 앞으로는 더한 그 경제 코로나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 임하면서 경제 코로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을 찍어달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이 승리를 함으로써 지금 그 모든 경제의 악화된 상황들이 다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포스팅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용 중에 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이민자인 제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어이가 없는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 경우를 들어서 제가 왜 이민을 왔냐면, 제가 이민 온 이유는 딴 건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변함은 없는데, 지금도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더 심하면 심해졌지 더 이상의 별 차이는 없어요. 제가 이민을 온 이유는 뭐냐면, 요즘 어린이들 보시면 여러분들 흔히 듣는 얘기죠.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그런 옛날 소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나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이제 아이들도 영악해져서 현실 감각이 이제 갈수록 더 어린 아이들도 빠르게 인식을 하게 되면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 또 연예인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민 올 때나 그때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런 상황들은 갈수록 일단 이 돈이 우선이었던 그런 사회였고, 또 기득권들이 대부분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세력에 어떻게든지 편승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기도 기득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 풍토였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은, 어린아이들 간에
이 자가주택에 사느냐 임대주택에 사느냐로 서로를 구분하는 이런 사회가 과연 그 부로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사회,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을 쟁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 애가 뭐 비유 드렸듯이 자기 친구들을 대할 때 제가 자가에 사는지 임대 사는지, 그 요즘 나온 또 그 벤틀리 사건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이 화제되고 있죠. 많이 그 입에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내 애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과연 내가 바라는 그의 미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당연히 어느 누가 그런 사회에서 자녀를 기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실 그 벤틀리 걷어찬 애도 그 애가 왜 그거를 차게 했는지, 누가 그 애로 하여금 벤틀리를 걷어차게 했는지, 사실 그 애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벤틀리 옆에서 그 환우는 애들, 그 많은 애들을 뭐 보셨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애들을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그동안 변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갖는 자리에 오르고 그것만이 이제 인생 목표였던 그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 아이를 자라나게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게 이민온 그 이유의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금 3년이 됐는데, 사실 그 젊은 세대에서 요즘 보수 우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어져 내려오는 고질적인 병폐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고, 그런 걸 또 교육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뭐 3, 40대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MF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그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급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그 사회 그 희열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요즘에 자라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흔히 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던 적폐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기회는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청년이 젊은 친구가 벤틀리를 걷어차게 된 그 상황은 누가 초래한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한국 사회의 적폐 때문에 그 아이가 벤틀리를 걷어차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문제는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상황을 뭐 옳다, 나빴다, 좋았다, 옳다, 그르다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한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양분화해서 양비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출발 자체가, 뭐 지난 편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친일파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건국이 되고 국토가 분단이 되고, 또 남쪽은 친일파가 기득권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또 그런 뿐만 아니라 검찰이라든가 아무튼 사회행정 모든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그 시대의 그 유산이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정의가 올바르게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인정하시겠지만, 만약에 부자라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그 벤틀리 걷어차는 그 청년 옆에서 그렇게 환호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청년도
순식간에 순간 치밀어오는 나름대로 화를 나름대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왜 분노했을까요? 왜 안 입고 왔을까요? 예? 그 부에 대해서 인정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왜 부에 대해서 인정을 못했을까요?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냐? 만약에 그 청년이 이 벤틀리를 탄 사람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탔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걷어차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걷어차게 된 거죠.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차게 된 상황을 만든 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건국 이후에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기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결국은 이민을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담하게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보시기에는 현재 좌파들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 또 그와 관련된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이제 386 세대가 주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그 일본하고의 무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 그러면 뭐 토착 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피해를 또 고스란히 입게 되고, 또 적지 않은 많은 IT 공부한 젊은 분들이 또 일본에 가서 일자를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또 왔었고, 또 그 이전에 뭐 또 이제 중국과의 문제, 또 거기다가 한편으로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돈을 얼마를 퍼줬다 이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의 뿌리에 담겨 있는, 뿌리가 썩어 있는 뿌리에 대한 거는 뿌리라는 건 땅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20대 분들이나 뭐 30대 분들한테 다가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더 큰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고, 더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는 원래의 건국 초기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순들, 사회적인 모순들, 사회의 부정의들, 이런 것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회의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과제죠. 근데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뭐 50년, 뭐 60년, 70년 하고 말 나라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좀 더 길게 갖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넘버원 국가로 추앙받고 있는 내년도 IMF 경제 성장률이 모두 다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만 그래도 가장 적은 폭입니다. 아까 김광일 씨, 조선일보의 김광일 씨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표는 어둡지만 다른 나라의 사정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뭐 말씀하시니까 뭐 조업률 떨어지고 뭐 아시아나 뭐 무급휴직 들어갔다는데, 여기 있는 항공사 버진 에어라인은요 오늘 파산 준비 들어갔어요. 예, 파산이에요, 파산. 응? 무급휴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참 답답한 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름이 조선이라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헬조선, 뭐 그렇게 500년을 그래도 간 나라인데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선일보는 조선자를 써서 그런지 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늘날의 세계는 전 세계와 함께 우리가 모든 삶을 영위하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 세계인과 함께 같은 서로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서로 뭐 또 시기 질투하고 견제도 하고 뭐 경쟁도 하고 뭐 이런 관계. 근데 매번 드러내는 숫자를 보면 국내 상황만 보여주지 국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다라는 상황을 같이 비교해 주질 않아요. 이게 무슨 세계화 시대가 된 지가 언젠데 맨날 그 안에 수치만 보고, 저 같은 해외기업부가 제일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발전하려면 좌우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좌파지만 개인적으로는 좌파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제 운동권으로 대변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우파 쪽에서 보기에는 양비론에 사로잡혀 있는, 무조건 우파면 다 척결해야 될 대상이고 적폐의 대상이고 이런 모습들, 뭐라 그러면 토착 왜구라고 그러고,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도 그런 시각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같이 그런 어떤 토착 외국에 대한 실체도 모르고 또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 굉장히 그 극한에 처해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살갑게 와닿질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 못하고 매일 적폐청산에 토착 외국만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파 내부에서는 이 386 운동권이 주축이 되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 민주당의 현실에서 이 적폐청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좌파가 극복을 해야 될 과제예요. 386을 좌파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비판의 시각, 무조건 비난의 시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왜냐하면 좌파도 사실은 이 우리나라는 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이해하고 할 때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을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서로 안에서 힘을 합해야지. 보면은 맨날 어떤 TV 토론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양 패널이 있지만 그 밖에 어떤 여러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만 떠들어요. 왼쪽 애들은 왼쪽 애들끼리만 떠들고 오른쪽 사람들은 오른쪽 사람들끼리만 떠들고 그 신나게 남욕하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괜히 뭐 구독자들 부추겨가지고 분노나 일으키고 해결책을 안 주고 맨날 분노만 일으켜요. 그리고 무슨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자 이런 식으로만 선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은 선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솔직히 배우고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면 합쳐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갈등이 존재해요. 근데 정치라는 건 뭐죠? 갈등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오피니언 리더라고 흔히 진짜 마이크 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화면에 나설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이해하려는 모습을 비판하는 게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헐뜯기만 하고 크게 끝이야. 이게 무슨 뭐 속된 말로 자유행위도 아니고 집단 자유행위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 바로 왼쪽도 오른쪽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좌파 쪽은 그런 운동권의 흑백 논리, 그래서 상대방은 무조건 적이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열린 광장에서 토론이 돼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한편으로 들어야 될 요구들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원책은 또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일단 뭐 민주당 자체도 뭐 일단 민주당을 떠나서 정부 자체가 지금은 그 코로나 경제 위기에 전 국민이 학심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일단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386으로 대변되는 이 세대들이 내세우는 그런 논리의 허점들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좌파의 또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파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파 쪽은 뭐 제가 누차례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거기는 리더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리더인 게 많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전체적으로 우파라는 하나의 어떤 그 또 다른 오피니언 세력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이 뭐 대책을 논의하는데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선자들끼리 얘기를 해라. 뭐 5월 30일까지가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인데 뭐 낙선자들을 뭐 포함해서 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참 우파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인 난국. 하물며 이제 뭐 조선일보다 이제 질타를 하더군요. 미래통합당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 미래통합당이 뭐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상황이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고, 저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우파가 계시다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이 좌우가 같이 모여서 계속해서 뭐 실질적으로는 이 우파하고 좌파 유튜버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대표적인 그 유튜브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피니언 리더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홀뜯지만 말고 어떤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국회의원보다는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 그 사람이니까 그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뭔가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 유튜버분들 중에 포스팅 하시는 크리에이터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히 비난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뭔가 좀 한 발짝 나가서 여러분들이 대화의 장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는 시대가 미디어의 종류가 많아져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관계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뭔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좀 더 빨리 우리가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몇몇 사람만 내세워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의지해서는 이게 지도부가 붕괴된 미래통합당 그 사람들 믿고 또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좌파 그룹만 믿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맨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씨가 이제 정치 비평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일단 그분은 참 그 아픔을 당한 게 많아요. 존경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를 또 비참했던 말로를 직접 또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나서서 좀 더 우파를 끌어안고 우파가 토착외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착외구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토착외구와 더불어서 함께 이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거기 뭐 월남전 참전 용사들 같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은 토착외구는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친일파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에요. 나라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만든 게 그분들이 월남에 파병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받은 돈으로 미군들한테 파병 수당으로 받은 돈으로 그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뭐 양민학살도 있었지만 전쟁통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싸잡아서 토착외구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존경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파의 이 지금 뭉뚱그려져 있는 게 토착 외구 세력이 있고 또 태극기 부대에 있지만 월남 파병 가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를 싸우셨던 군인분들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20대 같은 뭐 신진 세력이 있고 IMF 피해 입은 전 뭐 30, 40대 층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에서만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좀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이런 장이 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청년 그 벤틀리를 걷어찬 청년을 다시 그런 청년을 재생산할 수 있어요. 이 선식으로 계속 가면 벤틀리가 아니라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이런 것도 다 걷어차는 애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 뭐 들으셔서 외신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아파트 지하에 가면 벤틀리가 막 썩어가고 막 참 그 뭐 중고차들 엄청 많잖아요. 그 먼지 뒤집어진 차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벤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청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25살 된 그 청년이 뭐 수리비 5천만 원에다가 뭐 또 폭행까지 해가지고 그 창창한 미래를 좀 적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지금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친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사회가 좌와 우가 서로 질시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서로의 집단 자유행위만 몰두해 있으면은 그런 청년은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나오겠죠.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겠죠. 근데 결코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어디에 있든
어차피 저도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삶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발짝 다가서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이 많이 더 깊어지는 그런 날이네요. 자, 오늘 멜번의 풍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여전히 우울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도 들으셨다시피 위기 극복을 취미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믿고요. 앞으로 또 발전하는 모습, 좌와 우가 한 걸음 더 서로에게 다가서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멜번의 풍경 17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